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직업상담 실무론 중에서도 직업심리학 파트에 해당되는 두 번째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가운데 보면 기출문제 8번인데요. 측정의 표준 오차, 그래서 SEM이라고 하는 약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측정의 표준 오차를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사실 굉장히 힘들죠. 어떤 그 풀이책을 봐도 그렇고, 또는 이거 관련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설명해 놓은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참 힘든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합시다. 저도 조금 어렵게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그 표준 답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서 제가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때 각 샘플들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 수 있는 통계량이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문장은 아주 굉장히 잘 쓴 문장인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추측 내지는 추정을 또는 예측을 하려 그러면은 모수 전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모집단이죠. 이 모집단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되겠죠. 우리가 인구 센서스 같은 그런 조사할 때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 인구를, 우리 5천만 명 인구를 다 보면 되죠. 그게 가장 정확한데,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해죠? 샘플링, 다시 말해서 표집을 하게 됩니다. 그죠? 표집을 하게 되는데, 표집도 하나만 하는 거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보면 출구조사라든가, 이런 선거 때 출구조사 같은 거 보면, 한국갤럽이나 이런 나름대로 조사기관들이 보면 하나의 샘플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개 샘플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표집 자체를 A 표집 끄집어내고, 또 B 표집 끄집어내고, C 표집 끄집어내죠. 그렇게 여러 개 표집을 끄집어냅니다. 그 표집을 끄집어내어서 각각의, 여기에 예를 들면 평균이 예를 들면 90이고, 여기는 했더니 여기가 85가 나오고, 여기는 95가 나오고, 또 D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한 90, 90한 2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평균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측정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각각의 샘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균들이 있죠? 이 평균들이 전체 평균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지금 최대가 95네요. 맞죠? 제일 높은 거. 그 다음에 최하가 85입니다. 그러면 요 둘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각각의 점수들이. 그죠? 쭉 조사해 보면 높아봐야 95, 낮으면 85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평균이, 요 사이에 평균이 있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요 평균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한 87로 봅시다. 평균. 그럼 87, 요 전체 평균하고 각각의 샘플들이 갖는 평균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왜 그런 거 있죠? 이번에 통계 조사를 했더니 어떤 A가 B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하고 난 다음에 신뢰 수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얘기할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가 3이라고 하는 얘기가, 높아봐야 3 높고 낮아봐야 3 낮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걸 플러스 마이너스 90이라고 그랬을 때, 그죠? 그러면 높아봐야 93이고 낮아봐야 87이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평균의 90에서 각각이 보여주는 이것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주는 통계량, 그게 바로 측정의 표준 오차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때 그 샘플들의 각각의 평균들이 전체 평균의, 예를 들면 여기서 87이죠. 87과 얼마만큼 차이 나는가를 보여주는 통계량을 우리는 측정의 표준 오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9번입니다. 표집 오차의 의미 등을 설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가장 정확한 수치는 전체 모집단을 다 들여다보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샘플링이라고 하는, 표집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하게 표집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보지 않는 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 차이를 오차로 봤을 때 우리는 표집 오차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지 그거 보면 가로 안에 그런 말을 해놨습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차로서 표본을 추출할 때 생기는 오차를 우리는 표집 오차라고 하고요.
이러한 그 표집 오차는 분산의 정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적어집니다. 오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부분만 딱 들여다봐가지고 그거 갖고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을 물어볼 때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서울, 무슨 충청도, 전라도, 영남, 경상도, 강원도 이런 쪽을 다 비슷한 숫자만큼 우리가 표집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오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분산의 정도도 적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도 마찬가지죠.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이 크다는 얘기는 모집단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표본이 크다면 클수록 오차가 줄어들겠죠. 그냥 무한정 커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모집단 전체를 다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표집 방법입니다. 표집 방법도 우리가 뭐 확률 표집으로 할 것이냐, 비확률 표집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작위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원칙이라든가 제한점을 두고 표집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역시 표집 오차의 차이가 높낮이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표집 오차가 뭐냐 의미도 물어볼 뿐만 아니라 표집 오차가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원인, 분산이라든가 표본의 크기라든가 표집 방법에 대해서 곁들여서 설명해 보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조사 방법론 같은 데서 공부하다 보면 뭐 쉬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또 직업 상담사만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낯선 내용이라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 다음 110페이지에 기출문제 10번으로 갑니다. 어떤 집단의 심리검사 점수가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세 가지와 의미를 쓰시오. 제가 조금 전에 분산이 좀 잘 돼 있으면, 그죠? 분산이 잘 돼 있으면 그 샘플링 할 때 여러 어떤 그 내용물을 한쪽에만 편중되어서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분산이 다양하다면 그 다양한 방법으로 표집을 하게 되면 표집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자료가 잘 분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가 범위입니다. 범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가지고 그 값이 크면 클수록 분산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봅시다. 우리가 분산의 숫자를 보면 예를 들면 1에서 10까지 분산되어 있는 것은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면 9입니다. 근데 1에서 예를 들면 100이라 그러면 이것은 100에서 1을 빼니까 99예요. 당연히 이 밑에 게 훨씬 더 분산이 넓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그 숫자로 보는 범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4분위 편차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막 흩어져 있을 때에 띠를 붙여봅니다. 띠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커트씩 나눠요. 그러니까 네 커트가 나오죠. 그랬을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은 이렇게 띠를 붙여가지고 그 띠에서 뭐냐면 커터 3에서 커터 1을 빼봅니다. 커터 3이. 그러니까 요 내용과 요 내용에서 여기서 여기를 빼보는 거죠. 그래서 커터 3에서 커터 1을 빼는, 여기서 빼보는 거죠. 빼고 나서 나머지 2를 나누어 가지고 나오는 수치가 얼마만큼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자료가 잘 분산되어 있다, 분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알아보는 4분위 편차법이 있고요. 마지막에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고 해서 특히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점수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정도를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리가 정규분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규분포는 이렇게 모양새가 이쁘죠, 그죠? 그래서 뭐 첨도라든가 외도가 지지 않는. 그리고 근데 어떤 자료 보면 뭐 예를 들면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좀 자료가 퍼져 있지 않죠? 너무 집중돼 있잖아요, 이쪽에, 그죠? 또 어떤 자료 보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죠?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분산이 좀 잘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들여다보면 다른 것을 설명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촘촘하게 관측지들을 다 훑어보면 전체를 설명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또는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보고서 자료가 잘 분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 퍼져 있음의 정도를 우리가 아는 세 가지 범위를 알아본다든가 4분위 편차를 붙여서 이렇게 띠를 붙여서 보여준다든가, 또 세 번째는 분산 내지는 표준 편차의 수치를 봄으로 해서 자료가 잘 분산되어 있나
안무사되어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오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라. 뭐 그냥 설명하라 그러는데 또 뭐 개략적으로 하니까 하여튼 개요로 간단하게 좀 설명해보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오차에는 뭐 체계적 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시스테믹 오라라고, 그 에러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면 체계적 오차는 개별 응답자의 특성이나 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은 개별 응답자의 개인적인 속성이죠.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을 했습니다. 당연히 오차가 생기겠죠. 듣지를 못하는 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시험을 본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간에 했다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아주 우리가 크나큰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체계적이란 말은 어떤 나름대로 수정하면 되긴 돼요.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결과라고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런 것을 우리는 체계적 오차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무슨 오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수하게 우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오차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어 듣기 시험을 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갑자기 바깥에서 뭐 굴착기 소리라든가 갑자기 뭐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험 결과가 왜곡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무슨 오차라고 합니다. 무슨 오차는 사실 100% 틀어막기가 힘들어요. 그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체계적 오차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영어 듣기 시험에 청각장애인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다이알로그가 나오는 그러한 뭐 영어 문장 시험으로 따라하면 되겠죠. 시각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데 무슨 오차는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그것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돌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가능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검사지 하는 장소를 아주 조용하고 밀폐되어 있고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겠지만, 뭐 사람의 일이라는 것 또는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게 우리가 100%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오차라고 하는 것은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해서 실험을 해야겠죠. 그래서 체계적 오차와 무슨 오차에 대한 설명해 드렸고요. 오차 별량이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뭐 잔차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전체 별량 중에서 너무나 양이 적어서, 다시 말해서 그 영향력이 미미해서 결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방정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y 값을 구하는 겁니다. y 값은 결과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종속 변인입니다. 종속 변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각의 독립 변인이죠. 독립 변인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y라고 하는 종속 변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50% 정도로 설명을 하고 별량이라 그러는데, 이거 갖다 또 한 30% 설명을 하고 막 나갑니다. 뭐 20%는 나중에 저어가가지고 잔차라고 해서 보통 2라고 표시하거든요. 여기가 뭐 0.01%밖에 영향을 못 줘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결과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굵직굵직한 거, 큰 거 위주로만 설명을 하고 너무 작은 요런 것은 우리가 굳이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잔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차 별량의 중에서 잔차는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영향력이 너무 적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오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13번입니다. 집단의 심리검사 점수 또는 뭐 집중 경량 척도인 대표값을 알아보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검사지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수를 보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점수를 그 검사지의 평균을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값을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오는 점수 가지고 설명할 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에게 검사를 했더니 예를 들면 6, 7, 6, 8, 6, 4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해서 나누기 6을 한 점수 가지고 설명할 거냐, 그건 평균이죠. 그 다음에 중앙치는 뭐냐면 4, 6, 7, 8, 그러니까 4, 6, 7, 8이잖아요. 그죠? 이 숫자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는 점수, 그죠? 뭐 이런 6.5, 요걸 갖고 얘기할 거냐,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빈값은 뭐냐면 숫자가 쭉 나온 것 중에서 그 중에서 6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죠? 6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6을 갖고
설명을 할 거냐? 당신은 6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최빈값 가장 많이 넣은 숫자 갖고 할 거냐? 다 더해서 평균으로 얘기할 거냐? 아니면 숫자를 낮은 숫자부터 높은 숫자로 다시 쭉 재나열을 해서 그 가운데 오는 수치를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설명할 거냐? 이런 방법인데 대표값을 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14번입니다.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말들이 많았는데요. 뭐냐면 이게 전이냐 후냐 이런 건데 지금 문제 자체로는 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자료를 딱 표집을 했어요. 표집을 했더니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걸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자료 수집을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료 수집한 그 모양새가 정규 분포를 좀 따라서 비슷하게 분포가 된 거라면 우리가 추측하기가 참 쉬운데 예를 들면 정규 분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런 모양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좀 찌그러져 있거나 외도 또는 첨도는 높이 올라갔거나 외도같이 한쪽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버리긴 아깝고 그러니까 절미법 이쪽 부분을 꼬리를 잘라버리고 요 부분만 가지고서 정규 분포에 갖다 붙여서 판단하는 이런 절미법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막 첨도가 너무 높아서 이런 경우는 좀 두드려가지고 완곡화시켜서 정규표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면적 환산법이 있습니다. 면적을 각각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나와 있는 내용을 정규표랑 그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단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완곡화 스무딩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절미 커트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면적을 환산해서 정규 분포랑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판단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적 환산법은 Z 점수를 찾는 그런 방법에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담 연구 방법론에서 우리를 좀 괴롭히는 그런 이제 개념을 이제 우리가 끝내고 조금 새로운 분위기로 기출문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직업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직업을 택했을까? 이거야말로 직업 심리학의 진정한 내용인데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파슨스입니다. 뭐 직업 상담의 아버지라 그러기도 하고, 초이스 오브 잡이라고 하는 직업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분이죠. 1909년도에 그 책이 나왔고, 이분은 파슨스는 190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작이죠, 유작.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이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은 자신의 직업 선택 이론인 그 유명한 3요소 이론을 설명해 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파슨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업 선택이란 세 가지 주요 요소, 즉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이라고 하는 이 3요소가 직선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인지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고 직업의 세계, 직업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과 내가 맞나 안 맞나를 진실한 추론을 통한 과학적 방법으로 매칭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되고 이러한 이론적 내용은 바로 윌리엄슨으로 전달되어서 그 유명한 특성 요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게 되는 뿌리가 되는 이론이 바로 이 파슨스의 3요소 이론입니다. 또 바로 그 밑에 나오네요. 기출문제 16번. 특성 요인 이론을 설명하라. 이거는 이렇게 큰 문제를 요즘은 이제 안 나와요. 과거에 한 뭐 2002년도, 2001년도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때는 이렇게 큰 문제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산 시험을 따로 봤고요. 뭐 구인표, 구직표 입력하는 그런 시험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한 4-5문제 큰 문제로 이제 나와서 이제 합격생들을 이제 구분하는 골라내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좀 큰 문제가 나왔더랬어요. 예를 들면 REBT에 대해서 뭐 A, B, C, D, E, F 다 설명해보라 뭐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요. 이렇게 특성 요인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론인데 이걸 전체를 한번 설명해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쪼개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14페이지 보시게 되면 파슨스의 얘기도 가끔은 해놔야겠지요. 이런 문제 큰 문제 나왔다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 특성 요인 이론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결론 부분인데요. 크라이티스라든가 크라인 또는 바이너 같은 사람들이 특성 요인 이론의 어떤 하나의 이론적 전제가 되는 네 가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1차, 2차에 잘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4번까지 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그래야만 특성에 맞는 요인을 찾아서 매칭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1번에서 4번까지 하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특성 요인 이론에 있어서 직업 상담 6단계 분종진 처상추, 그죠? 이것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 1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러한 진단에 의해서 나오는 네 가지 문제 유형. 윌람슨은 자신의 진단을 변별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변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유형별로 변별하는 진단을 하는데 불확실한 선택, 미선택, 그 다음 어리석은 선택, 또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 것이 바로 상담 단계 6단계 중에서도 진단 단계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또 상담 단계에 가게 되면 또 5가지의 상담 기법이 나옵니다. 윌람슨의 뭐 일반적인 상담 기술 5가지 쓰시오, 이런 문제도 따로 나오죠. 지금은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별개의 2차 시험으로도 나옵니다. 그 상담 기법 보면 첫 번째가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신장을 도와주게 되고 행동 계획의 권고나 설계하는 방법, 또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임, 내가 상담하다가 도저히 힘들면은 다른 상담자에게 내담자를 위임하는 것까지도 기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1번에서 5번까지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특성 요인 이론에 있어서의 상담 기법 5가지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그와 못지않게 또 중요하게 또 많이 다루고 시험에 잘 나오는 바로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의 기법입니다. 해석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다이렉트 어드바이징이라고 해서 직접 충고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persuasion, 설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직접 충고, 설득, 그 다음에 설명이라고 하는 3가지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6페이지 나오는 브레이필드가 말하는 특성 요인 이론에서의 직업 정보의 기능은 뭐가냐 해서 정제동,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외우죠. 그래서 정보화 기능, 재조정의 기능, 그 다음에 동기화 기능이라고 하는 3가지 기능이 있다. 이 정제동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밑에 나오는 크리스텐슨이나 베이어, 로버 같은 사람들하고 나오는 4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혹시 또 모르니까 위에 나오는 브레이필드께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식상하죠. 그래서 이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텐센과 베이어의 얘기도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추수 지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팔로우업을 하는 이 단계까지 해서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3에다가 평가해 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성 요인 이론이 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그야말로 규범적인 이론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 특성 요인 이론도 다 뭐 전가의 보도처럼 다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제가 단점을 얘기하는데 특성 요인 이론에서 객관적인 절차, 즉 특히 그 심리 검사를 통해 개인의 특성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과연 뭐 세상에서 어느 측정 도구가 완벽하게 그 특성을 완벽하게 다 측정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특성 요인 이론에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 그거예요. 직업 선택은 일회적인 행위로서 일생을 통해서 한두 번이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언적으로. 매우 위험천만하죠. 인간은 발달적인 존재인데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또 어떤 개인의 능력이 따로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르게 취득하게 되면 다른 직업을 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직업 상사분들도 보면 뭐 생물학이나 뭐 이런 쪽에 공부하신 분들도 많아요. 뭐 기계학과 공대 출신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처음에는 공대 쪽 내지는 생물학 계열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좀 뜻한 바가 맞지 않아서 다시 직업 상담사로 공부하고 직업 상담사의 길을 가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어떤 발달이나 개인의 속성의 변함에 따라서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적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직업을 또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일생을 통해서 한 번, 두 번밖에 못한다. 이건 조금은 과도한 주장이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또
특성 요인 이론 자체는 아주 과학적이면서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정작 직업 상담 장면에서 또 진로 상담 장면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라든가 친절한 설명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이거 뭐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직업 심리학 파트에 해당되는 두 번째 시간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때요? 지난 시간보다 조금 쉬웠던 내용을 끝부분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가 조금 한결 편안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